한일 갈등이 나고 나니까 갑자기 플라자 협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확 부상하니까 미국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플라자 협약을 통해서 일본을 주저앉혔다. 그 아베가 한일 경제 갈등을 하고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문정부의 과거 우리가 한일 관계의 외교적 약속을 저버린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을 막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국한테 당한 플라자 협약과 같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경제자문회의에서 소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고 하는 이재민 교수죠. 이 부의장이 일본이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따라잡자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해서 이 한국 경제 견제론, 소위 일본판 플라자 협약 음모론에 동참을 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도 아베가 커가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잘 나가는 거, 그리고 평화 경제를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일본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갈등을 중국의 시진핑과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잘 나가니까 트럼프가 플라자 협약을 통해서 일본을 주저앉힌 것처럼 중국을 주저앉힐 거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애국심으로 뭉쳐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도 일본이 플라자 협약을 통해서 환율을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망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 플라자 협약을 하고 나서 잃어버린 몇십 년, the lost decade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10년, 몇십 년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교훈을 잘 배워야 된다, 이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자 협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된 환율 조정 협약입니다. 당시 협약 대상국은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플라자 협약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달리 이것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또는 다른 나라에 의한 강압적인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서부터 85년 사이에 이 4개 나라의 환율에 비해서 달러가 무려 50%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너무 비싸진 거죠. 그래서 영국 파운드하고 대비해서 30년간 최고 환율이 돼 있었습니다. 85년 상태에.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달러로 물건을 사면 물건이 비싸가 되게 되고 물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이게 장애가 됐고요.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큰 산업들이 달러가 높으니까 해외에다 물건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그리고 농산물이고, IBM, 모토로라 같은 당시에는 IT 기업을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중장비 기계를 만드는 카터필러 같은 중공업 업체들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상당히 큰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수출이 어려워진 거죠. 반면에 이제 일본의 싸고 좋은 물건들은 많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달러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수출이 안 되니까 1985년에 미국 의회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정부가 자유무역주의를 보호하려면 환율을 조정을 해서 미국이 과도한 무역 적자를 내지 않아야 이 자유무역이 보호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무역자가 크게 났던 4개 나라,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이 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협약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적자는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일본은 계속 대미 무역 흑자를 지속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관세가 아닌 다른 비관세 무역 장벽을 워낙 높게 해놓고 외국 물건을 팔기 어려운 수단들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거고, 그 좋지 않은 비관세 장벽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많이 일본에서 베껴서 사용하고 해왔고 중국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80년에서 85년 사이에 50%가 절상됐던 달러 환율이 이 4개국에서 87년, 2년 사이에 그거만큼 다시 절하가 돼서 80년 수준으로 환율이 바뀌어서 87년에는 더 이상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이 외환시장을 개입을 해서 달러 가치를 낮추는 것을 그만해도 좋겠다 해서 루브르에서 프랑스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협약을 해서 소위 루브르 협약이라는 것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협약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그 당시에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받고 대미 환율에서 크게 환율의 하락이 있었던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이 2년간 지속했던 협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 그래프는 독일의 마르크화하고 녹색이 독일의 마르크고요. 빨간색이 일본의 엔화입니다. 보시면 지금 특히 마르크 같은 거가 그런데 80년에서 85년 사이에 달러 대비 가치가 급상승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5년에 플라자 협약을 했고요. 그 2년 후에 87년에 루브르 협약 사이에 독일의 마르크나 일본의 엔화나 다 50%, 51%로 떨어진 데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렇다면은 플라자 협약이 일본을 주저앉혔다면 독일도 주저앉혔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90년까지 유럽의 환자라고 했던 독일은 그 후에 계속 경제가 견조하게 발전한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못하고 장기 불황을 옆으로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일본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고 빨간색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보시면 일본이 월등히 높은 쪽에 10,000불 이상에 일본이 30,000불 가고 독일이 40,000불이 훨씬 넘는 그래서 10,000불 일본이 40,000불이 넘고 독일이 30,000불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독일이 48,000불이고 일본이 38,000불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협약이 일본을 주저앉혀서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왔다면 그때 협상 대상이었고 다 환율이 그렇게 떨어졌던 프랑스, 영국, 독일이 다 같이 겪었어야 되는데 그 세 개 나라에는 전혀 그런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이 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플라자 협약 후에 일본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86년에 그 엔화가 강세로 갑자기 치솟으니까 경제성장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어마어마한 것이 금융정책을 씁니다. 우선은 금리를 확 내려서 89년까지 85년서부터 플라자 협약을 하자마자 3%나 낮춰서 요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의 이자율 조정하는 거 보면 되게 뭐 0.25% 뭐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하는데 3%를 한꺼번에 낮춰가지고 그것을 5년 가까이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금리를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86년 말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었는데도 87년까지 어마어마한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과 똑같이 세금에 의한 정부에 의한 경기 부양책을 막대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85년서부터 89년까지 기업과 가계가 어마어마한 빚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낮아졌으니까요.
그러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자산하고 주식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결국은 5년 후인 90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이 꺼지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본이 왜 저런 정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은데요. 85년에 플라자 협약 이후에도 지금 일본의 경제 성장이 90년 초까지 계속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에는 이런 급작스러운 환율이 오면 일본은 금방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유럽 국가들은 무역 수지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무역 수지의 흑자를 늘리면서 견조하게 경제가 성장을 해서 일본이 잘하고 있다는 오판을 했습니다. 그 오판을 하는 데는 정부와 경제학자들과 자본시장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어떤 오판을 했냐면 우선 금리를 그렇게 낮추고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물가가 유지됐기 때문에 금리 낮춘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죠. 미국의 금융위기도 똑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서 신경제가 왔다. 아주 새로운 뉴노멀이 왔다 그러면서 10년간 지속된 경제 팽창 동안에 계속 알렌 스펜의 연방은행의 총재 시절에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부동산 모기지 버블로 가서 그것이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왔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됐는데도 계속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성장을 하니까 이것은 비즈니스 사이클상의 붐이 아니라 일본이 구조적으로 일본식 경영이 미국식 경제보다 우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던 90년, 이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 미국의 경영학의 중요한 연구 또는 경제학의 연구 테마도 일본과 미국식 경영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단기 위주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일본식의 장기 위주의 경영, 그리고 일사불란한 아주 철저한 간반 시스템이니 GT 시스템이니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 일본의 아주 구조적인 경쟁력 때문에 이런 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협약 5년 후에도 수출이 계속 성장을 했고 그리고 플라자 협약의 전제 조건은 환율을 변동시켜서 수출로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니네 내수를 강화하라는 거였는데 일본의 성장이 상당히 내수가 이제 활발하게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협약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자를 높여가지고 엔화의 가치가 다시 강화가 되면 그러면 미국이 또다시 압력을 가해서 플라자 협약같이 다시 환율 압력을 가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이 저금리 또는 통화 팽창 정책을 지속하는 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적정 이자율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테일러 법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난 일본의 그 플라자 협약 전후의 이자율을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일본이 채택했어야 될 적정 이자율이고 청색이 실제 이자율입니다. 보시면 플라자 협약 이후에 90년대 초까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훨씬 높아서 이론적인 적정 이자율에 비해서 실제 이자율이 장기간 낮게 쓴 것들로 무리한 통화 팽창 통화 정책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이제 90년에 보시면 부동산이 꺼져서 이 주택 가격 지수가 230에서 80 이하로 떨어지면서 2010년에 가면 1983년에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 완전히 부동산 버블이 꺼진 충격이 돌아왔고 그거와 비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은 토지 가격이고요. 빨간색은 주가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주가 그다음에 집 부동산 모두가 떨어져서 81년에 100이었던 게 90년에 500으로 5배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5배가 올라갔다가
100으로 떠지면서 2010년하고 1980년하고의 주가가 같으니까 이 기간을 거쳐서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죠. 80년에 100이었던 것이 90년에 400으로 4배가 뛰었다가 다시 100 이하 수준으로 가서 80년 수준으로 내려갔고, 주택 가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피크 시점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가 없어진 거냐면, 주식 가격은 80%가 없어진 거고, 주택 부동산 가격은 80%가 4분의 1로 남았으니까 75%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없었던 잃어버린 30년이 일본에서만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 팽창 정책이 부동산 거품하고 붕괴를 자동적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IMF가 2009년, 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2003년에 선진국의 그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이 부동산 거품하고 그 다음에 거품 붕괴로 이어지는가를 했더니 일정한 충분 필요 조건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반드시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일본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금융시장이 유럽만큼 선진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워낙 수출이 잘 되고 세계 시장이 지배하니까 일본도 금융시장에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다가 대기업들은 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니까 은행들은 대기업한테 대출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은행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나 집에 주택대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대출이 은행들이 5년 사이에 85년에서 90년에 77%가 올라가는데, 이 주택 부동산에도 관련 거는 150%로 2배 이상 많은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본 정부가 90년까지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정책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아하지만, 지금은 의아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주 전혀 달리 은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많은 기업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회사로. 그리고 그 회사들에 대해서 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그 부동산 회사를 은행이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연합을 해서 기업들한테 부동산 개발도 시키고 보험도 공급하고 자본도 공급하는 은행 중심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기네가 투자한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경기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한테 계속 자기 투자 회사니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과도한 좀비 대출, 망하는 회사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해주면서 받는 것은 기껏 부동산 담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부동산 담보로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버블이 꺼지니까 금융위기의 부실이 급격히 왔고, 그다음부터 은행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일본이 운이 나쁜 것은 우리나라의 그 97년, 90년에 꺼진 버블이 바로 회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아무래도 가까이 있고 투자를 많이 했던 일본이 제일 많이 받게 되면서 외부적 충격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일본의 은행들은 은행이 돈을 내가지고 화학, 철강, 자동차, 중공업, 물류, 식당, 식품회사, 농업, 전자회사까지 다 투자를 하고 서로 상호 투자를 하고 하는, 우리는 저 가운데 재벌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다면 일본은 은행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미모토 은행인데 스미모토 전자도 있고 스미모토 상사도 있고 스미모토 광업회사도 있고 쭉 해가지고 여러 회사의 상호가 돼 있어서 이 회사들한테 계속 자기가 주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대출 심사를 하지 않고 계속 준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율 절상을 당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일본하고 자본시장 구조가 달랐고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또는 원화 절상을 과도한 양적 완화로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하는 일본의 통화 팽창 정책이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온 것이지 반드시 플라자 협약이 그런 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 4개 나라가 대상이었는데 오로지 일본만 이런 경우를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보시는 것이 그 85년에 독일의 마르크가 내려간 모습이고 오른쪽은 프랑스의 프랑. 지금은 이제 독일이고 프랑스고 다 유로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유로존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각자 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환율 떨어진 거나 프랑스 떨어진 거나 똑같죠. 밑에 그래프는 이론적으로 추정한 실제 환율, 이론적 추정 환율과 점선은 실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율이 이론적 환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 있다가 밑으로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자 협약이 상당한 충격으로 예측치에 비해서 급격하게 높은 상태의 것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플라자 협약 이전에 사실은 이론적인 것보다 이런 환율들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올라가 있던 걸 조정한 게 플라자 협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 환율보다 실제 환율이 높게 측정돼 있었다는 걸 보시고 있고요. 영국도 85년서부터 내려간 게 비슷하고요. 엔화는 그렇게 그전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강하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95년서부터 계속 엔화가 내려가서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는 걸 봐서 플라자 협약이 일본의 잃어버린 25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원인이 됐을지언정 그 문제를 대응했던 일본의 정부의 실패, 금융의 문제, 그리고 은산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의 좀비 금융. 그래서 일본이 이런 취약한 금융 산업이 결국은 이런 잃어버린 25년을 가져왔고, 특히 독일은 하르츠 개혁 등을 통해서 과감한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 개혁을 했는데, 일본은 통일랑 팽창 또는 그 재정 정책 이런 것으로 고통을 숨기고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구조조정 없는 통화정책이 지금까지도 일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결론을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게요. 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절의 압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 압력 때문에 지금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을 해서 중국 경제가 곧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는요. 80년에서 85년 그 플라자 협약이 있을 때 일본의 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보시면 가계부채, 파란 게 가계부채고 빨간 게 기업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부채를 지고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저 기업부채 때 환율이 높아지는 게 위험하니까 일본이 금리를, 과도한 기업부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게 낮춰간 것이 일본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부채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숨겨진 부채가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2003년에서 2008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중국은 아직 그 당시에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80년에서 85년 플라자 협약이 있을 때 일본 수출품 중에서 전체 수출품 공산품 수출 중에서 하이텍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한 6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이텍이 수출품인 반면에 최근에 중국의 하이텍 비중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은 아직 60%가 기술은 없고 노동집약적인 저가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 원가 압력이 커지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텍이기 때문에 더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급하게 저임금의 싼 물건 대신에
기술을 습득하면서 비싼 물건을 팔면 그 비싼 가격은 약간의 원가 상승 압력을 흡수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급격하게 기술 상품에서 지금 하이텍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환율 젖상 압력이 있어도 제조업에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꽤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이런 환율 압력에 견뎌낼 수 있는 버퍼도 훨씬 크기 때문에 80년의 일본하고 지금의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쉽게 중국을 굴복시키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베가 한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 경제 갈등을 한다는 것은 음모론적이고 사실은 과거에 그 일본의 플라자 협약에 대한 몰 이해에서부터 비롯한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자 협약은 일본한테 강요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의 달러가 너무 5년 동안 실제 가치에 비해서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기 위한 상호 협약에 의해서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환율 조정에 합의한 결과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미국이 힘을 통해서 강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협약이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일본의 장기 불황은 그래서 이 플라자 협약이 일본 경제 몰락의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통합 팽창 정책, 금산 일체의 금융산업의 상당히 후진적인 특징,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옆에서 직격탄을 받았다는 일본의 특수한 요인이 일본의 장기 불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플라자 협약은 환율을 변동하니까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일본이 한국한테 한 경제 보복 정책은 특수한 산업의 일부 부품에 관한 수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광범위한 영향력도 없다. 그리고 일본은 엔화의 가치를 조작을 해서 우리나라 환율을 변동시킬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유로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화 혼자 힘으로 우리 환율을 영향을 미칠 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견제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한일 갈등을 더 민족적인 갈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